불법 입국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 때문에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온 무허가 숙소에 대한 강제 퇴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보호시설을 확장하려고 추진 중인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텍사스주의 한 유명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LA 한인타운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인들의 투표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불법 입국자가 저지른 살인사건 때문에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미국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내 호숫가 우거진 숲속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이 대학 여학생 레이큰 라일리. 시신에서 상해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We are obtaining arrest warrants for Jose Antonio Ibarra, 26 years of age. He lives here in Athens, but is not a U.S. citizen. 용의자인 이바라는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지난 2022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였습니다. 입국 뒤 국경 순찰대에 잡혔지만 풀려나 계속 미국에 머물렀던 겁니다. 전부터 국경을 더 통제해 불법 입국을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안일한 국경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kin's death is a direct result of failed policies on the federal level and an unwillingness by this White House to secure the southern bord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즉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이민 정책 강화를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의 협조가 부족해서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s been working on this since day one of his administration, putting forward a comprehensive immigration policy, and Republicans keep getting.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합니다. 이민 정책이 11월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자 서로 이슈 선점에 나서며 상대를 비난하려는 시도라는 게 외신들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문제가 연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온 무허가 숙소에 대한 강제 퇴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구 도매상처럼 보이는 한 건물의 입구. 건물 뒤편에는 커다란 문들이 내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물관리국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불법 이민자들의 숙소로 사용된 가구 도매상을 급습해 강제 퇴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상업용 건물은 모텔 형태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실을 포함한 2개 층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사용하던 2층 침대와 일반 침대들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무허가 숙소를 운영하던 업주는 한 명당 $300의 월세를 받고 식사까지 제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hen you have situations like what we are facing here, there's some that's going to attempt to exploit it. There's some are going to attempt to do illegal housing. So we have an obligation with DOB, FDNY, and all of our services to respond and take necessary action. 건물관리국은 해당 건물에서 허가 없이 시행된 배관공사 흔적을 발견했고 환기가 불가능한 점 등 다수의 소방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졌으며 건물 뒷마당에서는 화재 위험이 될 만한 많은 양의 짐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설 거주자들은 시정부에서 관할하는 이민자 임시숙소에서 밀려난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수용 한계에 부딪혀 거리로 내몰린 것인데 이들을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do our job to investigate them, give them the appropriate shelter system. But the reality is, with 180,000 people entering the city also looking for housing, over 65,000 currently in our system, if we don't build more, we're going to be building more problems. 뉴욕시 당국은 일단 불법 숙소에서 퇴거된 40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임시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도왔다고 해명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지역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뤄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가 불법 이민 문제가 국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처럼 불법 입국자 문제로 뉴욕시가 난민보호시설을 확장하려고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비상대응 및 구호센터가 퀸즈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 인근 크리드무어 정신병원 인근 부지에 난민 추가 수용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린다리 시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집회에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린다리 뉴욕시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리더들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망명신청 이민자 수용소를 건립했으며 거기에 더해 추가로 확장 계획을 발표한 것은 행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난민 수용소로 인해 인근 학교와 시니어 센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보호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린다리 시의원에 따르면 뉴욕시가 지난해 8월 이 지역 1000명의 성인 남성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는 보호소를 오픈한 이후 난민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치안 불안 등 삶의 질이 저하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 대표인 커뮤니티 보드 13의 브라이언 블록 의장은 주민들은 이미 들어선 난민 수용소가 임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견뎌왔는데 여기에 증축을 한다는 소식에 절망하고 있다고 전하며 애덤스 행정부는 난민 수용소 확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톰 소우지 연방하원의원 당선인은 오는 1일 워싱턴 DC에서 연방하원의원 당선 선서 이후 퀸즈 북동부 유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안 중 이민자 수용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민자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가 발표한 2024-2025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 예산에 총 24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직전 회계연도 19억 달러보다 5억 달러가 더 할당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에는 퀸즈 크리드무어 정신병원에 설립된 망명 신청자 센터 확대, 이민자 수용소 개선, 노동허가 신청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11일 텍사스주의 한 유명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현장 영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은 30대 여성이 5살 어린이와 함께 교회 입구로 들어선 뒤 잠시 후 여성 혼자 입구 쪽으로 걸어와 가방에서 총기를 꺼냅니다. 경찰 보디캠에는 사람들이 대화 중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경찰은 총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교회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총소리가 연이어 나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총소리가 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총소리가 계속 나자 경찰들도 두려움에 주춤하며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경찰 보디캠에는 경찰들이 총을 뽑고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총격범과 대치하는 상황이 보이고 총소리가 계속해서 울립니다. 이때 여성 총격범은 물러나라며 경찰과 보안 요원들을 위협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하지만 반응이 없자 경찰들은 폭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환자 이송 요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나 공개된 26분 분량의 CCTV와 경찰 보디캠 영상은 당시 생과 사의 공포스러운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총격범 제네시스 모레노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많은 의문이 남지만 위독한 상태인 총격범 모레노 아들 머리에 누가 총을 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거는 대통령과 연방은 물론 각 지역 정부 선출직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LA 한인사회는 최초의 한인 여성이자 최초의 아시안 여성 시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10지구 LA시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한인 커뮤니티 후원 행사. 이날 참석한 150명은 비영리단체 대표로 또 인권 변호사로 오랜 기간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해온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 든든한 자산이자 지원군입니다. 사실은 그레이스는 우리 한인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우리의 또 억울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 만들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LA시 10지구. 그동안 다른 지역구에서는 한인 시의원이 배출됐지만 정작 10지구에서는 60년 넘게 흑인 시의원들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역시 지난 2번의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선거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가 하나로 단일화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의원 선거인 만큼 한인들의 투표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연이은 뇌물 비리에 더해 막말 논란 등으로 부패한 LA시 의회를 향해 개혁 목소리가 커진 것도 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선거 캠프와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실제 지난 2번의 패배 때와 달리 유 후보의 선거 기금 모금은 캠페인 기간 내내 1, 2위를 다퉈왔고 후원받는 주민수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는 매칭 펀드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우리는 가을서부터 걷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이 포스카드 글로 쓰는 거 8,000개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고요. 유 후보의 유력한 경쟁 후보는 2명. 헤더어트 현 LA 시의원과 레지 존스 소여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입니다. 둘 다 흑인 정치인이고 현직이라는 이점을 안고 있지만 예비선거에서 서로 표를 잠식할 수 있고 둘 다 LA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유 후보 입장에선 해볼 만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유 후보는 일단 결선 진출을 목표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우편 투표 받으신 분들 90% 이상이 아직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모든 분들이 투표용지 꼭 보내주십시오. 이번 예비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는 결선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만약 유 후보가 당선되면 60년 만에 비흑인 10지구 LA 시의원이 되는 것은 물론 135년 LA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여성 시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중 인종차별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 발표한 인종차별과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출생 아시안 성인 69%는 인종차별을 주요 사회 문제로 꼽았고 외국 출생 아시안 성인은 49%만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종차별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아시안은 56%였으며 아시안 민주당원의 70%도 같은 인식을 보였습니다. 아시안 공화당원은 44%만이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아시안의 60%는 인종차별을 정치 문제로 인식하고 백인, 흑인 각 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아시안의 56%는 사법 시스템에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고 봤고 교육 문제도 있다는 아시안은 44%로 백인 45%보다 소폭 낮고 흑인 40%보다 높았습니다. 인종차별을 주요 정치 문제로 응답한 아시안의 71%는 지난 몇 년간 복수의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도 인종차별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아시안의 64%는 복수의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고 49%는 드물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아시안 중 56%도 복수의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36%가 드물거나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아시안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백인, 히스패닉이 각각 79%로 동률이고 흑인이 74%로 뒤를 따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시니어에 이어 50에서 64세 78%, 18세에서 29세 74%, 30세에서 49세 71% 순이며 남성은 83%로 여성 70%보다 높았습니다. 의료진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아시안 응답자는 57%로 전체 평균 52%보다 높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면서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발단은 나토와 유럽 국가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후에 한 이 말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Il n'y a pas de consensus aujourd'hui pour envoyer des troupes au sol, mais en dynamique, rien ne doit être exclu. Nous ferons tout ce qu'il faut pour que la Russie ne puisse pas gagner cette guerre.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확산하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즉각 나토 사무총장은 파병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고 유럽연합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re is no decision at the EU level about any kind of sending of troops or ground forces to Ukraine to fight.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권도 황급히 파병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분명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resident making clear that the U.S. will not send any troops to fight in Ukraine, the NATO Secretary General has ruled out any NATO troops to fight in Ukraine. 판문이 확산하자 프랑스 외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지뢰제거나 무기 생산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투 영역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비전투병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시점에 파병론이 거론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차량을 렌트한 후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중고차 판매 사기가 확인돼 치안당국은 피해자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렌트카를 중고차로 속여 판매한 차량 판매 사기범 일당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들 사기범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은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렌트한 후 자동차 키를 복사해 DMV 차량 등록증을 위조한 후 렌트카를 중고차로 바꿔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는 판매 대금을 받은 사기범들은 자동차 구매자를 따라가 판매한 렌트카를 다시 훔쳐 이를 렌트카 업체에 반납해 경찰의 수사를 피했습니다. 셰리프국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 버스 안에서 말다툼 도중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주한 남성이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3300블럭 롱비치 블루버드에서 올해 30살 트레이본 아이샤 윌리엄을 찾아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은 살인 혐의로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밤 10시 49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올림픽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차된 버스 안에서 숨진 남성 1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수사를 통해 버스 안에서 두 남성의 다툼이 있었고 이때 페퍼 스프레이를 맞은 60대 남성이 쓰러진 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숨진 남성은 올해 62살인 데릴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이 즉시 현장에서 도주해 LA 경찰국과 연방수사국 FBI가 협력해 남성의 사진을 공개한 후 이틀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대대적인 점포 정리를 선언했습니다. 메이시스의 새 대표 토니 스프링은 매출 하향 기준 향후 3년간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우선 50개 점포를 정리하고 2026년에는 전체 점포 수를 350개 수준만 유지하게 됩니다. 메이시스는 대신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하는 소규모 점포를 새로 열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블루밍데일스와 블루 머큐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수십 년간 이어진 소비시장 양극화가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월마트처럼 가격 경쟁에 나서는 저가 시장이 규모를 키우는 반면 이와 상반되는 고가의 상품군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도 몸집을 불리는 추세입니다. 언론은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은 메이시스의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이시스를 비롯한 백화점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아마존 등 인터넷 시장의 부상과 TJ 맥스 등 할인 매장의 동시다발적인 압박에 직면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